안녕하세요. 지구촌 막장 스토리 오늘의 지막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님, 저희가 어떤 방송인가요? 저희는 해외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군요. 지막스가 드디어 10회 10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와, 이걸 10번이나 해내다니 우리 자신 대단하다. 칭찬해. 감사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들어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그쵸. 때문에 이때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렇게 2달 반 동안 녹음하는 동안 네. 들어주는 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못했죠. 그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저희를 모르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맞아. 어떻게 이 채널을 알고 들어주시는지 막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고, 또 저희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저희한테 이제 겐톡으로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따로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10화 기념으로 스페셜 에피소드를 기획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그러니까 이 10화가 업데이트되는 주 중으로 한 화가 더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비정규 에피소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비정규인가요? 비정기인가요? 비정규 에피소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비정규 에피소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까다로우시네요. 지난주 지난주 매번 방송마다 저한테 구박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발음 연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하지 듀오링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Cómo estás? No. 응? 말이 안 되는데. 스페인어 할 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번 주는 누가 먼저 읽을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역시 이번에도 매번 져요? 저는 가위바위보를 진짜 못해요. 이건 제 모든 친구들이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위바위보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첫 판 이후로는 약간 서로 이제 약간 눈치 심리전, 싸움과 심리전이 이어지는데 첫 판은 진짜 완전 랜덤이잖아요. 완전. 네, 가위바위보에서 운을 안 쓰고 딴 데 쓰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니님께 양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제가 나쁜 놈인가요? 사연입니다. 여동생의 아이를 대리모로 임신한 제 배를 남자친구가 만지게 한 게 잘못된 건가요? 호. 그렇군요. 작년에 29살인 저는 불임인 제 27살 여동생을 위해서 대리모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대리모를 고용할 돈은 없고 대리모가 되어줄 만한 가까운 사람은 제가 유일하기에 제가 그들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고 대리모를 하기 위해서는 출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 몰랐는데 그런 거 봐. 그렇군요. 저는 처음엔 찬성하지 않았지만 지난 2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엔 설득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저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기로 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시세의 30%에 해당되는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네. 대리모를 고용하는데 네. 적게는 5만 불에서 많게는 20만 불까지 든대요. 그렇구나. 근데 그 5만 불이 그냥 대리모한테만 주는 돈은 아니고 병원비, 무슨 비, 뭐 심지어 변호사비까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그레이 아나토미 보면은 그 대리모가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갑자기 모성애가 샘솟아가지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러고 도망치고 막 그런 에피소드들 막 있잖아요. 그랬었나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심심찮게 있나 봐요. 왜냐면 막 고생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럼요. 10달을 품으면 마음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비용을 다 해가지고 네, 제가 BeMySurrogate.com인가 뭐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가격표를 보니까 미니멈 케이스 해가지고 가장 싼 경우에는 5만 5천 불이 들고 가장 비싼 경우에는 20만 불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서로겟 머더한테 주는 돈이 가장 싼 경우에는 2만 불, 가장 비싼 경우에는 뭐 10만 불까지 이렇게 주더라고요. 야, 근데 2만 불의 임신이면은 1년 고생하고 한 2,500만 원? 반대로 10만 불이라 치면 1년 고생하고 1억 3천만 원이면 돈 궁하면은 뭐 할 법도 하죠. 돈이 구하면 뭐 2천만 원이어도 할 수 있죠. 막 그런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 서로겟 머더 해주는 쪽은 보통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걸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 모든 주에서 대리모가 합법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궁금해졌네. 우리나라는 대리모가 합법인가? 아니, 불법이죠. 불법이야? 우리나라. 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좀 신기해요, 근데. 그렇죠.
제가 사연을 읽는 동안 미국의 주에서 대리모가 합법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좀 빠르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사연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 지금 저는 임신 7개월째고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수시로 저에게 확인차 연락을 하지만 여동생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회사 이벤트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찰리는 자식이 2명 있고 제 상황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귀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찰리를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우리 셋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찰리와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해서 여동생이 저를 픽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제가 차에 타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저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앉아서 찰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인사를 했고 저에게 키스를 한 후 제 배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겐 늘 있는 일이었지만 여동생의 눈이 커지는 것을 전 보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여동생은 친절하게 굴었지만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상당히 어색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법은 어떻게 됐나요? 법을 찾아보니까 네. 대부분 주에서 합법이에요. 아닌 주도 있군요. 아닌 주, 그러니까 불법인 주가 아리조나, LA가 어디지? LA? 그 텍사스 옆에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구나. 루이지애나 그 네브라스카가 불법이고, 와이오밍, 인디애나, 테네시, 버지니아가 조건부 합법이고 나머지 주는 다 합법이에요. 조건부는 뭐 자세히는 제가 더 안 읽어봤지만, 네, 조건부는 뭐 예를 들면 메디컬리 정말 불임인 경우 뭐 이런 거겠네요. 뭐 리미티드 서컴스탄스라고 돼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50개 중에 안 되는 데가 3군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 타자마자 여동생은 저에게 찰리가 자꾸 제 배를 만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물었고 여동생은 찰리가 내 배에 저녁 식사 내내 손을 올리고 있었고 그게 자신의 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굴리며 너의 아기일지는 모르지만 내 몸이라고 일러주었고 그것은 여동생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여동생은 저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제가 여동생의 아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동생이 제가 누구와 스킨십을 하는지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신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가 제 부푼 배를 만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나쁜 놈인가요? 라는 사연이네요. 흥미롭네요. 참 이 대리모가 뭐 법적으로 합법 불법을 떠나가지고 네. 그걸 해주는 쪽도 그렇고 부탁하는 쪽도 그렇고 되게 이런 감정적으로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위에 보면 여동생이 자기한테 계속 질문을 한다 막 간섭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아이를 품고 있는 거니까 내 몸이면 내가 막 관리를 할 텐데 그쵸. 임산부가 제대로 지금 몸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막 혹시 뭐 몰래 담배를 피고 있진 않은지 감기약을 먹진 않는지 막 이런 거 걱정을 막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대리모가 되어주는 입장에서도 그런 간섭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 이 둘이 자매 관계이고 금전적으로 계약이 굉장히 지금 후려치기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물론 이제 미국은 합법이니까 정말로 이거는 계약을 하는 거고 내 임신할 수 있는 내 이 신체 조건을 사실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다기 뭐 파는 거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산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권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대리모는 뭐 합당한 조건이나 이런 거를 계약을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그만큼 어쨌든 적든 많든 간에 서로 합의한 금액을 주고 받았으면 서로가 지켜야 되는 의무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일단 핏줄이잖아요. 여동생이야. 그리고 돈도 야 나는 시세의 70%는 주겠다. 이 진짜 고생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러면 시세가 아까 싼 경우는 2천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뭐 1,000만 원 주겠다 그랬나? 말이 되나요? 근데 어쨌든 30%밖에 안 되는 돈을 주고 근데 이제 그런데 심지어 연락이나 뭔가 감정적인 간섭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리모 역할을 하는 이 언니는 지금 몹시 후려치기 몹시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좀 고생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 솔직히 말해서 배를 만지는 거를 허락하는 게 이게 허락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잖아. 아무리 뱃속에 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네가 말한 것처럼 아기는 여동생 아기일지 몰라도 몸은 내 몸인데 내 몸을 남자친구 못 만지게 한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 더 웃긴 거는 이 배를 만지기 전부터 여동생이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렇네요. 내가 보기엔 이 여동생은 자기 언니가 내 아이를 갖고 있는데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불순하게 행동할까봐. 불순하게 행동할까 뿐만 아니라 보통 뭐 임신하면은 이제 뭐 부부관계나 이런 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아니, 있다는 불순한 게 아니지. 남자친구가 있다면 아무래도 뭐 그런 걸 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후에는 그게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러게요. 이렇게 다 통제하고 기분 나쁠 수 있죠.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 내 아이가 있는 공간에 있는데 막 다른 게 막 불법 침입을 하는 거니까. 빵야 하면은 그렇죠. 아니 왜 예전에 무슨 웹툰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육아 웹툰 같은 거였는데 아이가 진짜 어릴 때는 왜 막 신생아 시절의 어떤 편린 맞아.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정말 막 신화가 전설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성관계를 한 거야 부부가. 엄마 아빠가 그 아빠를 만난 기억이 있구나. 아니 그래서 애가 뭐 옛날에 이렇게 누가 나를 쿡쿡 찌르는 적이 있다 막 이런 뭐 그런 기억이 있다고 애가 말했다더라 는 카더라 뭐 이런 이제 믿거나 말거나 얘기도 있죠. 근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네. 아기한테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 있어? 하면 아기들은 뭐 뭔 질문인지 잘 모르고 그냥 뭐 그냥 대충 막 지어낼 수도 있는데 찌른 기억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찌를 수 있지. 찌를 수 있지. 그러니까 애가 만삭이어서 그 자궁이 있고 그 자궁에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시기가 자궁까지 들어가진 않잖아. 거시기가 큰 사람들은 자궁 벽에 닿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궁 입구에. 자궁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네. 그 밑에 뭐 관략근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 입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고추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입구가 있죠. 예. 입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입구가 제가 알기로는 닫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자궁 검색해 봅니다. 이 성교육까지 함께한 우리 지구촌 막장 스토리 지막스.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인체 해부학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자궁 경부에 들어가진 않겠죠. 근데 이제 애가 꽉 차면 원래는 이제 자궁 경부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이제 그 거시기가 그까지 들어가진 못하겠죠. 질까지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애가 완전히 자라가지고 여기가 팽창해 있으면은 이제 자궁 경부가 다 벌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나? 이걸 듣고 계신 산부인과 의사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그 아이의 경험은 진실일까? 그 아이의 경험은 진실일까? 기억은 진실일까?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가? 그 웹툰에서 제가 봤던 게 그래도 그림이 아이가 이제 말하는 그림이 있고 아이가 막대기로 쿡쿡 찌르는 거 찔렀다라는 아빠가 별로 안 컸네. 막대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따만한 몽둥이 같은 막대기였을 수도 있죠. 그치, 오케이. 어쨌든 여하간 뭐 이까지 얘기를 했어. 근데 아직 사연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 이제 업데이트가 더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저는 이 여동생이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심정적으로 언짢을 수 있지. 언짢을 수도 있고 그냥 마치 이 남자친구가 내 언니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만지듯이 이렇게 배를 막 문지르면 약간 이상할 수 그냥 기분이 진짜 이상할 수 있겠지. 하지만 만지지 못하게 한다? 그건 좀 에바세바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사연은 네. 여동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문제긴 하지. 어쨌든. 여동생이 문제긴 하지. 근데 네. 더 큰 문제? 아무튼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네, 업데이트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자매 업데이트. 여동생과는 잘 화해했습니다. 저번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을 이겨내야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여기에 적기엔 너무 길지만 해피엔딩이었다는 말만 하겠고 여동생은 다음 달에 자기 아기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여동생이랑은 뭐 우리가 아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잘 정리한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업데이트. 남자친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찰리가 임신 패티시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댓글을 읽기 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찰리가 3주간 출장을 다녀왔기에 그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찰리가 출장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저는 임신 패티시에 대한 것을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달 만에 만나자마자 찰리가 제 셔츠를 들어올리며 제가 얼마나 커졌는지에 대해 코멘트를 했을 때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커지긴 했으니까 평범한 리액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찰리는 저를 반기거나 안아주거나 저에게 키스해주기 전에 바로 제 임신한 배부터 봤습니다. 아주 이상하네요. 대단한 친구야. 대단하네요. 희한하네요. 우리는 그날 밤 제 친구 한 명과 저녁 식사를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분도 참 별 생각이 없네요. 글을 통틀어서 별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 한 6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찰리가 돌아가자 제 친구는 제 여동생과 비슷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남자친구가 저러는 게 지치지 않아? 라고 물었고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전반적으로 둔하고 눈치 좀 없고 네, 좀 그렇네요. 별 생각 없고 그냥, 별 생각 없고 그냥 약간 기안84 느낌이야. 예? 기안84님. 기안84님 느낌이야. 그렇군요. 배를 만지고 문지르고 그에 대해 얘기하고 농담하는 것들 말이야 라고 친구가 말했고 저는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도 농담하고 코멘트하고 그래 너도 그러잖아 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물론 그렇긴 한데 찰리는 1시간 만에 너무 많은 말을 했어. 너를 과하게 부풀어 오른 여자친구라고 칭한다거나 곧 터질 것 같다거나 풍선에 비유하거나 하는 것들 말이야. 여동생에 이어 친구에게도 비슷한 말을 듣자 레딧 댓글들이 생각났고 그제서야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후에야. 이거 레딧에 안 올렸으면 몰랐지. 왜냐면 그냥 여동생이랑 내 친구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겠지. 이 다음에 압권이네요. 저는 찰리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묻진 않고 그냥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임신 패티시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놀랍게도 찰리는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맞아. 너도 아는 줄 알았어. 숨긴 적은 없었는데 미안해. 왜? 아니 이것도 아는 줄 알았어. 뭐 별로 뭐 변명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약간 몰랐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그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패티시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리의 행동이 가끔 이상하긴 했지만 저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저를 화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찰리에게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찰리는 알았다며 물러났습니다. 아직 찰리에게 연락하진 않았지만 찰리의 성향이 어떠했던 간에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부입니다. 일종의 해피엔딩일까요?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재밌는 사람이 많네요. 근데 이 작성자 이 쓰니 말처럼 찰리가 그냥 독특한 패티시가 있는 사람 일 뿐이에요. 그렇죠?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화나게 한 적 없고 자상하고. 근데 그게 임신 패티시라는 게 네. 말하자면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뭐 메브리코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브리코 패티시인 사람을 만났어. 네. 그런 거면 메브리코 자체는 나의 거의 영구적인 특징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패티시라고 말할 것도 없지. 그냥 메브리코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마치 키 큰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키 큰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네. 임신은 일시적인 상태잖아요. 곧 한 달 그렇죠. 후에 해산을 하고 나면은 이 배가 다 줄어들 텐데. 그러면 이 여자랑 계속 만날까요? 이 찰리는? 계속 여자를 임신시키지 않을까요? 와우. 그래서 이미 자식도 몇 명 있다 그랬어. 찰리도 자식이 몇 명 있고. 그런데 찰리가 자식이 둘인가 있다 그랬어. 와우. 그래서 뭐 이 찰리를 계속 만나는 거 별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찰리가 진짜 임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글쓴이를 만나기 시작했다면 그렇네요.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 관계에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패티시 얘기하니까 진짜 특이한 패티시, 독특한 패티시들이 있는 게 되게 옛날 진짜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드 완전 1세대 중에 엘리의 사랑 만들기인가? 그런 로펌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의 사랑 만들기 맞아. 사랑 만들기인데 로펌이야? 엘리 맥빌 그냥 영어 제목으로는 엘리 맥빌 뭐 이런 거고. 근데 어쨌든 뭐 로펌에서 사랑하는 이야기지 당연히 다 변호사들이고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주연 중에 한 명 남자 변호사가 이 와들이라고 해가지고 턱 밑에 살이 이렇게 늘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에 패티시가 있어서 나이가 엄청 많은 여자만 만나는 거야. 이건 살이 좀 처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뢰인이 왔어 막 할머니야. 근데 여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처진 분이 온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상담을 하다 말고 이제 막 계속 막 이렇게 거기를 쳐다봐. 계속 거기를 쳐다봐.
물론 이제 이거는 로맨틱 그 약간 시트콤이에요. 그 프렌즈 이전의 드라마일 거예요 아마. 그래. 근데 거의 프렌즈 같은 느낌으로 뭐 남자 셋 여자 셋 같은 요 정도 이제 사이즈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이 막 더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유쾌하게 웃기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이 와들 패티시. 제가 군대에서 패티시라고 하긴 뭐하고 여자 취향이 특이한 사람을 2명 만났었는데 한 명 선임이고 한 명 후임이었는데 선임은 이제 속된 말로 미시를 좋아했어요. 응? 유부녀. 미시가 뭐예요? 저도 그 어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유부녀를 미시라 그래요. 저도 그 어원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미시인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 자기 입으로 자기는 미시 취향이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군대에서 저희는 의경이었으니까 시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여자들 돌아다니고 야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남자들이 있으니까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남자들이 있으니까. 어이구 정말. 근데 그 선임도 22살이었는데 다른 대원들이 반응하는 젊고 예쁜 여자애는 반응 안 하고 이제 한 3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그런 좀 나이가 그 당시 저희 눈으로 나이가 지긋이요? 제가 나이가 지긋한가요? 그럼? 아이 20대 21살의 남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분들에만 반응을 하더라고요. 좀 특이했고. 되게 위험한 취향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뭐 그 선임이 저랑 별 친한 선임 아니어가지고 제대한 후에 이제 어떤 어떤 연애사를 했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고 다른 한 명은 저랑 친했던 후임인데 그 친구는 되게 자기보다 큰 여자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자기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자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는 저도 들어본 적 이거는 그 왕왕 들어봤어요. 그런 취향은. 그래서 이 성적인 취향은 진짜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제이님은 특이한 취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특이한 취향이 있었으면 제가 복숭아님을 만났을까요? 제가 그렇게 평범한가요? 평범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물론 저에겐 가장 특별한 사람이지만. 잘 넘어간다이? 당연하지.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심인데? 오케이. 고마워. 전 진실만을 말하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복숭아랑 복숭아님이랑 4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아주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말들을 술술술술 뱉어내는 능구렁이가 다 됐습니다. 아주 내가 팟캐스트를 하기 위해 잘 단련을 시켜왔구만. 그랬군요.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나 지난 5년. 그래서 이순이는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까? 헤어져야 될까? 어떻게 할까? 그러게 지금 그냥 일단 시간을 갖자라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제니님 남자친구가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복숭아님 딱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지속되는 나의 어떤 특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패티시가 충족되기 위해선 내가 계속 임신 상태여야 되잖아. 아니면 나랑 사귀다 해산하고 나랑 계속 사귀더라도 임신한 여자한테 또 이렇게 홀려서 그럼 미친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다. 그렇죠. 뭐 차라리 무슨 발 패티시 막 이런 거면은 그럼 그냥 내 발을 물론 그것도 좀 그렇겠다. 맨날 내 발만 보고 있으면은. 아니 발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 근데 발만 저 뭐 네이트판 같은 데서 그런 것도 읽은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발 패티시가 있는데 정말 막 발만 너무 맨날 막 애무를 하고 막 발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 발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여자 쓴이는 정말 고민이 컸어. 나랑 사귀는지 발이랑 사귀는지. 진짜 내 발이랑 연애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더라고. 내가 본 레딧에서 옛날에 본 기가 막힌 발 패티시 사연은 이 사람이 발 패티시인데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야. 완전 본인한테는 거의 최적의 스팟이네. 직원 만족도 자기도 직원 만족도 최고고 미치겠다. 이제 직원들의 발을 보면서 사이즈 재고 뭐 이런 거 하는 척을 하면서 발을 이렇게 막 만지고 이렇게 했대요. 직원이 아니라 고객들? 고객들 발을 이렇게 만지고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발이 굉장히 예쁜 여성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발을 이렇게 막 요래요래 만지작 거리면서 이제 되게 고민하는 척을 하면서 신발을 갖다 주고 했더니 이 손님이 매니저를 찾더래요. 그래서 알지 난 내 성향을 들켰다. 이제 꼼짝없이 잘리겠구나. 이랬는데 매니저한테 이 직원이 정말 나를 얼마나 성심성의껏 나를 위해 신발을 골라준 줄 아냐. 이 직원은 정말 대단한 직원이니까 꼭 이 직원에게 상을 줘라. 이러고 그 손님이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내일 승진된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대박이다. 근데 그거는 그분이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크리피하기는 한데요. 그분이 실제로 일을 잘 하기는 했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일을 잘 하긴 했는지도 모르는 게 얘가 뭐라고 적었냐면 발을 열심히 만지면서 생각하는 척을 하다가 아무 신발이나 대충 가져다 준다 그랬어.
뭐야? 그래 그렇게 써 있었어.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자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잘하네요. 일을 잘하는 척을 잘했지. 왜냐하면 사람이 만지는 거는 촉감이잖아요. 감각이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어떤 터치가 기분이 나쁜지 아닌지를. 근데 아무리 내 발이어도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옷을 골라주겠다고 하면서 막 어깨랑 허리를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고 바로 신고 저 사원 잘라라 이렇게 저 직원 잘라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발이면은 물론 그런 민감도가 좀 떨어지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발을 요리조리 만지면서 조물락조물락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 새끼 변태 아니야? 이렇게 눈치채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얘가 잘하네 한다는 거는 직원이다. 대단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그냥 배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특한 패티시가 있다면 이게 그렇게 끝난다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니 그러게요. 독특한 패티시가 있나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만약에 본인의 남자친구가 뭐 임신 패티시가 임신 있다. 패티시가 있다. 한국에서는 그럼 더더욱이나 미칠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말도 안 되긴 하지.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싫지. 여하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아무 생각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뾰로롱. 두 번째 사연. 네. 여자친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저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제 집에서 쫓아낸 제가 나쁜 놈인가요? 호호. 여자친구와는 4년째 사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고 제 가족도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의 가족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의논했었고 아이를 몇 명 낳자고 하는 등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가 곧 프로포즈를 할 것이라는 눈치를 줬고 지난 주말 저는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좋은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무슨 일인지 여자친구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몇 달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저를 멍하게 만들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사과를 하며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우리가 사실상 약혼한 사이라고 말했고 그냥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승낙하려면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허하고 슬펐고 부끄러웠습니다. 기분이 최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자친구는 계속 사과를 하고 있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전부가 가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도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형제들에게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형과 누나, 그냥 브라더랑 시스터라고 돼 있는데 제가 형이랑 누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 형과 누나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형은 제 여자친구가 좋은 사람 같고 갑자기 긴장했거나 회의감이 조금 생겼을 수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좀 더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제 누나는 제 여자친구가 한 행동들이 여자들만 알 수 있는 바람을 폈다는 증거이며 제 여자친구가 제 프로포즈를 승낙하기엔 죄책감이 들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 여자친구가 아마 앞으로 몇 달에 걸쳐 편안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승낙할 수 있도록 바람 상대를 정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의견들이지만 저는 누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형은 가끔 순진하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나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다고요? 뭐 그렇게 써 있어. 그쵸. Made 그러니까, logical sense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웃기네. 그래서 며칠 전 여자친구가 퇴근한 후 저는 여자친구에게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고 짐을 쌀 시간을 몇 시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이 일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고 왜냐고 물으며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저는 그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물론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여자친구의 친구가 찾아와 여자친구를 데려갔고 저는 여자친구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아직 고통스럽고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나쁜 놈인가요? 하는 게 사연의 끝입니다. 저는 너무 웃긴데 전 복숭아님 의견이 어떨지 궁금해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뭐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여자친구랑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번역을 하면서 한 2번, 3번 읽었잖아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누나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네. 여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눈치를 많이 줬고 물론 남자친구가 눈치를 제대로 못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줬다고 가정을 하고 네. 다들 제가 프로포즈 할 때도 그랬잖아요. 자 이제 나 간다 이러면서 이제 자 준비됐어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진짜 예상 못한 타이밍에 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어쨌든 곧 한다잉 이러고 이제 했잖아. 네. 거기서 딱 기다려 이러고 했잖아.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로포즈 썰도 한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도 네. 그리고 심지어 전에 의논도 했다 그러고 그리고 프로포즈를 거절했을 때 여자친구가 우린 사실상 프로포즈 약혼한 게 맞다. 근데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뭐 테크니컬리 엔게이지드인데 그냥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라고 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약혼하면 약혼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예스면 예스고 노우면 노우지. 노우라고 했지만 사실상 예스고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누나의 말이 생각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 설득됐네. 점점 설득이 된 거야. 이걸 몇 번이나 읽으면서 이 사람. 물론 이제 이렇게 거기까지 의심이 들었으면 네. 만약에 저라면은 여자친구랑 이제 얘기를 한다던가 그랬겠죠. 아니면 여자친구 뒤를 캔다던가 예? 좀 더 구체적인 네네. 증거를 찾아 나섰을 텐데 네. 이렇게 다짜고짜 내쫓은 건 좀 오바세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누나의 말이 좀 일리가 있긴 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누나의 그 행태가 저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 지난 화를 들으셨다면 브루스 캠벨을 기억하시나요? 브루스 캠벨. 그 브루스 캠벨 같은 장모와 처형. 그거랑 같은 캐릭터야. 그런 지금 멘탈리티예요. 이 누나도 물론 아무리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그리고 뭐 여자끼리의 촉이 있다고 해도 여자들의 촉이 있다고 해도 진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동생한테 계속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안다. 나는 알 수 있다. 이러면서 그게 분명히 바람핀 거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바람을 폈는데 네가 이제 프로포즈 승낙할 수 있도록 몇 달 동안 이제 정리도 할 거다. 막 그 다음 스텝까지 막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막 이 아이디어를 완전히 주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남자도 제5원소 외계인이 돼버린 아내와 같은 행동을 한 거야. 그 지난 이게 6화 내용이죠. 6화를 안 들으신 7화구나. 7화. 지막스 7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막스 7화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네. 안 들으신 분들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7회에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아내가 갑자기 성형을 하고 왔는데 그 남편은 그걸 막 그게 너무 싫었고 성형한 모습이 성형한 너무 모습.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막 계속 갈등이 생기고 싸우다가 나중에 알고 성형을 왜 했는지를 알고 보니까 그 아내의 이제 엄마와 언니가 너 이제 나이 들어 보인다. 그대로 있으면은 남편이 분명히 바람필 것이다. 그냥 멀쩡히 잘 있는 남편을 가지고 그 무슨 서방이 이제 서방이 바람을 필 것이다. 그러면서 너 그러니까 빨리 지금 성형해서 예뻐져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갑자기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성형을 하고 와가지고 남편을 당황스럽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연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그건 없는 문제를 장모가 만들어낸 거고 장모가 아니라 장모가 만들어낸 거고 네. 그 문제가 일단 있었잖아요. 뭔가 큰 사건이 터지고 내 남동생이 너무 괴로운 상황에 도대체 내 프로포즈 하기까지 얼마나 큰 결심을 했겠어. 그렇죠. 근데 남동생이 막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물론 상황이 다르죠. 근데 이제 내 말은 그 결이 비슷한 지금 그거다. 근데 이 참 누나도 그렇고 쓰니도 그렇고 왜 일을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내가 누나라면 이런 의견을 얘기해. 걔 바람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걔랑 다시 얘기를 해봐라. 정확히 매짐을 짓게 바람을 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뭐 물론 실제로 바람을 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또 본인이 판단할 몫이지만 지금은 이 여자애는 영문도 모르고 사실 그러니까 설령 바람을 폈다고 한들 그치. 영문도 모르고 그냥 깨진 거잖아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게 전혀 지금 그 성숙한 방법이 아니다. 이게 헤어진 방식 자체는 말도 안 되긴 해 진짜. 말도 안 되죠. 그 예고도 하지 않았어. 이유도 안 알려줬어. 그냥 우린 끝이야. 짐 싸서 나가. 왜 그랬을까? 혹시 이유를 알려주고 그럼 막 구구절절 변명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너무 이 쓰니가 굉장히 좀 구리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라고 뭐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이미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이 누나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씨앗을 심어줬어. 걔 바람 폈을걸?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정리하고 올려는 걸걸? 이라고 탁 한마디 한 게 얘는 이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자 머릿속에서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본인은 이미 다 결론까지 냈어. 이 여자와 대화 한 번 해보지 않고. 그리고 나서 통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골 때리지 진짜. 물론 여자 입장에서 진짜 골 때리지. 진짜 골 때리죠. 예. 바람을 폈다고 해도 골 때리죠. 그러게 얘기라도 해보지. 얘기를 왜 안 했을지가. 근데 그거를 이런 거 아니었을까? 얘기하면은 자기한테 더 거짓말할 것 같고 자기 이제 거기
거짓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더 가슴 아플 것 같고. 그건 비겁한 거죠. 뭐 그렇지. 네, 그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누나라면 이런 얘기를 얘가 여자애가 그랬을걸? 하지만 만나서 얘기해봐라. 근데 예를 들어 내 남동생이 나는 누나 너무 마음 아파서 도저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겠어 라고 하면 가족들이랑 서로 잘 지냈다면서요. 서로 가족들이 그러게. 좋아했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연락이라도 해보겠어. 나랑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내 동생이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뭐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냐? 뭐 솔직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적어도 대화의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 그렇게. 근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본인이 머릿속으로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 만든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통보. 저는 제 직업 특성상 네. 이런 촉만으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저는 지금 이제 과학자?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데이터가 제가 예상한 방향이랑 맞게 나와도 항상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혹시 다른 건 아닐까? 왜냐면 연구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과학이라는 게 뭔가 가설이 옳다는 건 증명을 못해요. 그렇죠. 가설이 틀렸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설이 이 실험 결과가 내 가설이랑 맞아 떨어지더라도 다른 가설들을 다 체크해서 다 제거를 해 나가는 게 이제 실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의심이 된다고 했으면은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 전까지 뭔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증거 없이. 나라면 더 증거를 하려고 이제 구글 홈에도 이제 로그인하고. 예. 그치. 나라면은 뒤져봤겠지. 이 여자가 왜 이러나. 핸드폰도 몰래 이제 손가락 훔쳐가지고 이제 한번 로그인해보고. 그렇게까지. 아니 뭐 이 정도 의심을 하고 내쫓을 4년 사귄 여자친구를 내쫓을 각오를 하고 있으면 그럴 각오라면은 그렇게라도 해봤겠다. 그래 뭐 아니 뭐 사립 탐정이라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고용하든가.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 완전히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나이가 지금 둘 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한국 기준으로는 약간 어릴 수 있어. 27, 26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 뭐 하이스쿨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이 정도면은 별로 일찍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도 많아질 수 있고 뭔가 지금 진짜로 물론 얘랑 이제 너무 사랑하고 프랙티컬리 약혼한 사이라고 사실상 약혼한 사이처럼 지내고 있지만 진짜 이 매듭을 짓는 거는 결혼을 하는 거는 또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거기서 정말로 이 쿨피트가 돼버린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우리 약간 내가 조금만 더 놀게 해줄래? 약간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캥기는 게 없었으면은 그게 순순히 물러났을까? 순순히 물러나다니요? 이게 지금 너 뭐 우리 집에서 방 빼 이랬을 때 이게 그냥 순순히 막 뭐 물론 이제 울고 했다고는 돼 있지만 어쨌든 하루 만에 뺀 거잖아요. 그렇죠. 나 같으면 들어 누울 것 같아. 내가 진짜 억울하면. 이유 말해주기 전까지 나 여기서 못 나가. 그냥.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이 남자가 프로포즈한 거에 거절당한 이제 상처가 너무 커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백업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튼 제가 하려던 얘기는 이 여자가 만약에 정말 아무 그런 이유가 그냥 단순히 그거야. 아직 결혼할 준비는 막상 생각해보니까 결혼은 조금 더 늦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셋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누나는 지금 그냥 이 정황을 듣고 너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상황에서 저라면 그게 1번으로 떠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식으로 바람핀 친구가 제가 아는 한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람이 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생각을 한다고. 그치. 뭔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하다못해 이 아줌마가 레딧에 죽치고 있는 아줌마거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지난 브루스 캠벨 사연에서도 그 처형이 예를 들어서 처형의 남편이면 뭐야 형부가 와이프의 형부가 못생겼다고 바람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이제 이 언니도 누나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TV에서 맨날 하는 그 불륜 맨날 뭐 틀어주는 그 불륜? 막 그 옛날에 TV 하던 거 있잖아. 그 공중파에서 뭔지 모르겠네. 있었는데 아무튼 그 TV에서 맨날 막 그 말도 안 되는 사연들을 틀어주는 거 뭐 아니면 그 희니님이 좋아하는 그 프로 뭐야 연애의 참견 연참 말고 내가 생각한 거 더 옛날 건데 글쎄요 모르겠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옛날 여자친구가 그걸 엄청 많이 봤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집착 약간 의부증처럼 집착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저는 바람을 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만 하면 바람 핀 거냐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자 이제 우리 헤어져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만나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 그 마지막까지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얘기를 예전에도 들었었잖아요. 저희는 되게 과거사를 많이 오픈을 해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낄낄거리면서 많이 나눴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잖아요. 우리 남편이 원빈도 아닌데 와 너무하네. 뭐 그렇게까지 아니 예를 들어 뭐 한두 번 의심할 수 있지. 근데 무슨 뭐 시도 때도 없이 집 밖에만 나가면은 여자들이 꼬인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분은. 사랑해. 제가 원빈은 아니죠. 뭐 원빈이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 박보검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박보검은 언제 잊어요? 그거 저희 환갑장치에도 얘기할 거예요. 박보검 아니어서 어떡해. 근데 뭐 나라도 만족해줘 이럴 거야. 만족하죠. 더 좋죠. 더 사랑하죠. 그럼 박보검 씨는 애당초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케이 알았어. 말은 그렇게 하겠지. 아니 말이 아니라 제가 박보검님을 왜 사랑까지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하튼 그래서 저는 이 누나도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인가요? 네가 나쁜 놈이다. 나쁜 놈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모든 현실이 이 실제로 이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고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피해자였던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까지 해버린 것은 좋지 않았다. 네가 SOL이었다. 댓글들도 네. 다 같은 의견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구체적인 증거는 있냐. 원글 그 작성자가 답변을 하나도 안 하다가 업데이트라고 올렸는데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있는데 읽을 가치가 없는 게 네. 글은 긴데 그냥 이 했던 말 반복이야. 나를 거절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분명하고 우리 누나의 말이 왜 맞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해봤지만 바람이 분명하다. 그냥 그런 내용이야. 웃긴다. 거기 댓글도 사람들이 막 이 새끼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결론을 지어놨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레딧에 올렸을까도 궁금해. 본인도 뭔가 답답한 지점이 있으니까 레딧에 올렸을. 약간 그쵸. 이거 지금 답정너 하려고 레딧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데 그치.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닌데 이 여자애가 분명히 바람핀 게 맞는데 이러면서 막 찌질이 대환장 파티를 한 거지. 청취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려주세요. 뾰로롱.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은 아니고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코너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물어본 얘기예요. 재밌는 댓글들, 그냥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 댓글들을 가져왔는데 질문은 뭐냐면 너무 비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제값을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 되게 약간 변화구가 있네요. 그렇죠. 뭐가 너무 비싸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 같이 보이지만 괜찮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또 가성비랑도 약간은 달라요. 복숭아님은 뭐가 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저희가 저번 주 일요일에 재외국민 투표하고 왔잖아요. 네네. 투표하기 전에 이제 투표소 옆에 있는 고깃집에 갔잖아요. 삼겹살 먹었죠. 삼겹살 먹었는데 네. 삼겹살 가격이 1인분에 27불인 거예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쌌어. 그래가지고 이게 소고기보다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이제 제니님한테 이제 그래도 맛있게 먹자고 하기 위해서 이제 괜찮은 태연한 척 이제 그래도 이 삼겹살 먹기로 했으니까 이거 먹자. 맞아요. 그때 제가 왜냐면 저는 그 삼겹살 모든 고기류가 2인 이상 주문 가능이라고 써 있었고 한국 식당이어서 완전히 그냥 한국이었어요. 거기는 그 식당은. 근데 2인 이상 주문 가능이라고 써 있고 삼겹살 해놓고 27점 몇 불 9군가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27불이면은 텍스 붙고 거기에 팁 주면은 사실상 35불 가까이 되는 건데. 35불 가까이 되는 거니까.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5만 원 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2인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이게 설마 1인분 가격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아마. 맞아. 근데 1인분 가격이죠. 그래도 이제 전 삼겹살이 많이 먹고 싶었고 그래서 시켰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비싼 듯 보이지만 굉장히 값어치 있는 식사였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게 그냥 삼겹살만 맛있었던 게 아니라 고기가 맛있었던 걸 떠나가지고 김치가 묵은지를 4분의 1 포기를 통째로 갖다 줬는데 기가 막혔어. 그거를 구워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진짜. 찌개도 맛있고 진짜. 반찬도 맛있고 그래서 이 고기값만 27불이 아니라 이 세트 이 한상 차림이 맞아요. 27불이구나. 이러면 인정. 그리고 우리 둘이 2인분 시켜서 배부르게 먹고 저희 둘이 양이 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인문 시켜서 둘이 배도 두리고 나왔으니까 양도 맞아. 괜찮았고. 맞아. 그래서 그건 비싼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제값을 하는 식사였다. 맞아. 아, 동의합니다. 아주 킹정합니다. 여기서 그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그때 삼겹살 먹기 전에 그 전날인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양평동 또순이네 가고 싶다. 이거는 그대로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계속 가서. 아니 근데 그 식당은 사실 너무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제가 그 식당이 생각이 났던 것도 인스타에 떴어. 막 여기 이제 냉이철이니까 가야 된다. 거기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냉이를 올려주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단 말이야. 여러분 진짜 꼭 가보세요. 양평동 또순이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진짜 저 대신 가서 많이 먹어주세요. 거기는 진짜 고기도 진짜 맛있고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고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여튼 그 이제 고깃집이니까 된장찌개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고기 들어간 된장찌개가 되게 먹고 싶었는데 그 고깃집 저희가 먹었던 고깃집에서 삼겹살 먹고 고기가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를 먹어서 나름 그래도 약간 먹고 싶었던 걸 먹었다. 냉이는 없었지만 혹시 뭐 버지니아 근처에 사시는 분이 들으신다면 주막집이라는 이런 고깃집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나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래 맞아. 뭐 사장님 서비스는 별로 안 좋긴 했는데 뭐 사장님이 우리가 오픈 첫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12시 오픈하고 우리가 처음 갔는데 되게 귀찮은 뭐 듯한 되게 귀찮아 보였고 인사도 복숭아님이 다 했어요. 전 복숭아님이 써본 줄 알았어요. 복숭아님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하길래 사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해.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근데 고기가 맛있었으니까. 맞아. 아, 근데 저 복숭아님은 참 제가 늘 이게 높이 사고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먼저 다 해요.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랑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언제나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어쨌든 예의를 갖추려고 하지만 저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거나 예의가 없으면 저도 그냥 굳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식당에서 뭐 왔는데 별로 친절하게 안 해주셔. 그럼 뭐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뭐 서비스가 있다위야 막 이러면서 진상짓은 안 하는데 그냥 저도 그냥 뭐 딱딱하게 그냥 이거 주세요 하고 잘 먹습니다 그냥 뭐 이런 말만 하고 나오지 막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근데 복숭아님은 늘 이제 그냥 늘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전 참 좋아요. 내가 내가 그랬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복숭아님 몇 번이나 그러길래 앞에서 약간 속으로 부글부글 해가지고 뭐 자꾸 감사하다고 하지마라고. 고기가 맛있었잖아. 아니 고기 먹기도 저한테도 와인 숙성 삼겹살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아니 고기는 고기고 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복숭아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지. 그 제니님은 저는 뭐냐면 눈썹 문신. 빠밤. 만족도 최고. 만족도 최고. 제가 정말 30대에 들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30대 처음 했거든요. 눈썹 문신을. 저랑 사귀기 시작할 때만 해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눈썹은 지울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얼굴은 저는 화장을 안 하니까 거의 생얼로 다녀도 눈썹만큼은 하루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세수하고 스킨로션 바르고 선크림 눈썹 딱 이거 그게 늘 끝이었거든요. 눈썹이 조금 옅으신 편이어가지고. 눈썹이 없어요. 아니 뭐 모나리자급은 아닌데 어쨌든 눈썹이 숱이 좀 적고 색도 옅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의 대학교 1학년 뭐 그때부터 그러니까 화장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부터 눈썹을 그렸어요. 네. 근데 눈썹 문신을 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하다가 미국 유학 나오기 전에 눈썹 문신을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이제 주변에 다 하고. 전에? 아니구나. 나랑 사귀기 시작할 때만 해도 없었다니까. 그렇네. 그런데 제가 맨날 눈썹 지운 거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 진짜 짜증나게 내가 싫다고 하는데 내 눈썹 문지르는 거예요. 진짜 진짜 욕했을 걸 그때 내가 막 제가 가만 안 둬 진짜. 남자분들 뭐 우리 귀염둥이 하면서 화장 지우는 그딴 짓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여튼 갑자기 또 이렇게 우라가 치밀었네. 죄송합니다. 여하간 근데 친구들이 내가 그때 내 친구 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눈썹 문신을 하고 너무 만족한다고 막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방학 때 한국 들어가가지고 하고 왔는데 이게 한국은 문신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문신을 합법적으로 하는 곳은 병원밖에 없어요. 맞아. 의료기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강남에 가면은 그래서 눈썹 문신만 하는 성형외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썹이나 뭐 아이라인 같은 그런 문신을 위주로 하는 병원이 있는데
하는데 물론 이제 눈썹 문신 시술하는 이제 샵이 되게 많죠. 엄밀히 따지자면 무허가 샵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력 좋은 분들 당연히 계세요. 근데 왠지 그냥 거기 가서 하고 싶지는 않았고 돈을 많이 주더라도 뭐 그냥 병원에서 하자. 그리고 일단 후기가 워낙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근데 이제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고 의사가 와가지고 뭐 문신 이런 거 이제 피부 테스트도 해주고 막 요딴 소리 하면서 근데 그런 거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돈이 몇만 원이 더 비쌌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 돈 주고 이거 하는 게 맞아? 맞았어. 너무 맞았어. 비싸 보였지만 돈 자체는 비싸 보였지만 이거는 진짜 돈값 했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특히 저처럼 다른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 그 외에 다른 화장을 안 하는 평소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건 신세계였어요. 아주. 요즘 좀 약간 옅어진 것 같은데. 옅어졌죠. 물이 이제 문신이 물이 다 빠지니까. 근데 한국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점점 색깔이 빠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썹 안 그리셨던 것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못 보게 돼서 좀 아쉬운 면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제 영영 못 볼 거예요. 아마도 색이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러게.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놓을 걸. 사진 많아요. 사진 많잖아. 맞아, 많아. 막 자고 있는데 찍을 사진도 많잖아요. 오늘 또 자기 전에 열받게. 하나 꺼내봐야지. 진짜 열받네 또. 왜 남자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숭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인스타나 유튜브 막 밈 같은 거 보면은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남자친구는 좋아하는 행동 해가지고 막 여자친구 엽사 찍는 거. 근데 그런 거를 막 너 이거 진짜 병신같이 나왔다 이러면서 막 정말 이상하게 나왔다 이러면서 놀리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진짜 귀여워하는 느낌? 저희가 짜증나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왜 그딴 식으로 표현하죠? 왜 제니님도 고양이 막 얼굴 찌그러뜨리고 그러잖아요. 막 고양이 막 이렇게 멍청한 표정 짓고 자고 있으면 막 사진 찍잖아. 그런 거야? 내가?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이렇게 멍청한 표정 짓고 자고 있으면 사진 찍는 거지. 약간 납득할 뻔했는데 되게 기분 나쁘네. 참고로 제 핸드폰 지금 잠금하면은 저희 집 고양이 루피가 하품하면서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는 그치. 그거 너무 귀여우니까 바탕화면 해놓잖아. 너무 귀여워. 그래도 나랑 고양이랑 같냐? 비슷한 그 결이라 이거지. 그래. 이해해 줄게.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렇군요. 이제 찐으로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가 보죠. 이 레딧에 있었던 댓글들. 제가 댓글을 열심히 많이 읽고 번역도 해놨고 나름 이제 카테고라이즈도 해놨어요. 그래서 짝짝짝 맞춰놨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일단 물건을 추천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신발과 양말, 좋은 매트리스, 좋은 베개, 그리고 당신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신발, 타이어, 매트리스 등등. 다음 또 다른 의견은 질 좋은 소파, 좋은 브랜드에서 만드는 소파, 절대 싸구려 소파를 사지 마세요. 진짜 싸구려 소파 우리 전에 썼잖아요. 이게 싸구려 소파를 아마 저는 한국에서는 싸구려 소파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집에는 제가 살았던 집에는 부모님 댁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질 좋은 소파가 있었고 그게 약간 꺼지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뼈대가 튼튼하고 괜찮은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건데 미국은 진짜 싸구려 제품이 많아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걸 사서 오래 쓴다는 멘탈리티가 있어. 맞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당장 싼 거 이런 걸 찾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의 소파를 살 게 아니면 차라리 바닥에 그냥 그 방석 깔고 앉지. 그치. 우리는 또 바닥 생활을 하는 좌식 생활을 그런 하는 느낌인데 사람들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진짜 싸구려 소파도 많고 그 침대도 제가 제니님 만나기 전에 살던 집에 쓰던 침대 그 침대가 그 침대라고 부를 수 있나 그냥 매트리스 올리는 판이에요. 네네. 그런 거를 미국에 오기 전에 본 적이 없어. 맞아. 무슨 교도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판. 교도소에도 그런 거 없을걸요 아마. 근데 한국은? 그런 거가 엄청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초저가 상품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미국에는. 맞아. 그리고 그게 확실한 수요가 있어. 근데 뭐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런 건가? 글쎄 한국도 사실 빈부격차도 빈부격차인데 그러려나?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멘탈리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그리고 미국은 정말 꼭 가구뿐만이 아니라도 너무 쉽게 버려요. 많은 것들을 너무 쉽게 버리고 뭔가 그러니까 맞아. 진짜 질 좋은 걸 사서 오래 쓴다는 개념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덜한 것 같아요. 맞아. 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싸구려 소파를 저도 이제 지금 방금 복숭아님이 얘기한 게
게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자취집에 있었던 소파가 아파트에서 제가 렌트를 해서 살았으니까 그 아파트에서 제공돼 있는 소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소파,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지 알 수 없는 소파였지. 근데 그 소파가 처음에는 편한 듯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등받이랑 이 엉덩이 부분에 이 뼈대가 부러졌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내가 엉덩이가 완전히 몸이 반으로 접혀 있는 거야. 거기 앉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약간 소파가 이제 꺼져 있으니까 야 누우면은 거의 앉으면은 눕는 것처럼 영혼이 빨려 들어간다. 막 영혼 석션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몸이 그냥 석션 돼가지고 소파가 부러지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매니지먼트에 얘기해가지고 결국 소파를 교환해 줬잖아요. 버릴 때 보니까 밑에 아예 뼈대가 부러져 있었어. 네, 완전히 부러져 있었어요. 그런 게 싸구려 소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 추천으로는 전문가용 부엌칼. 이건 그냥 잘 썰리는 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짧은 준비 시간, 안전한 핸들링, 그리고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평생을 쓸 수 있는 칼을 사는 것입니다. 싸구려 칼을 쓰면서 자신의 요리 기술을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부상당한 셰프가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것은 무딘 칼입니다. 무딘 칼이 더 위험하다. 맞아요. 제 지인이 예전에 자기는 그 요리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자기는 일부러 너무 잘 썰리는 칼은 안 쓴다고 약간 무딘 칼을 쓴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리야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요리를 워낙 못하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제 눈에서는 되게 신적으로 요리를 잘하는 친구였어서 오 그럴 수도 있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복숭아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무딘 칼은 미끄러져요. 예를 들어 토마토 네. 껍질을 썬다고 생각했을 때 맞아. 무딘 칼은 이 토마토 끝을 미끄러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맞아. 이 토마토를 제대로 썰는 힘을 더 줘야 돼. 미끄럽고 힘을 더 주면 부상당합니다. 그렇죠. 아예 그래서 더 크게 다칠 수 있죠. 적은 힘으로도 이렇게 쓱 들어가야 이게 완벽한 컨트롤이 됐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세라믹 칼 아주 추천드립니다. 관리만 잘한다면 여기 말한 대로 평생 쓸 수 있고. 맞아요. 지금 저희가 세라믹 칼을 결혼하고 샀으니까 4년째 쓰고 있잖아요. 전혀 묻어지지 않았어. 오, 오래됐다. 근데 그 세라믹 칼 보면은 되게 많이 이제 이가 나갔어요. 이가 좀 나갔는데도 굉장히 날카로워 아직도. 그렇구나. 아, 참고로 저희 가구에서는 복숭아님이 메인 셰프로 요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라믹 나이프 추천드립니다. 관리하는데 좀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추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좋은 이런 조리 도구들, 좋은 후라이팬 그리고 좋은 냄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싸구려 이제 코팅팬 같은 거 사가지고 자꾸 금방 벗겨지고 버리고 몸에도 해롭고 이런 거 쓰지 말고 이제 뭐 좋은 주물 냄비나 아니면 좋은 스테인리스 팬을 써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화장실 휴지. 그거 그 댓글에 대댓글로 더 좋은 걸 주지 훌륭한 비데. 아 미국인들은 비데를 안 써. 안 쓰죠. 너무 불만이야 난 그게. 근데 저는 비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정말? 네. 아 저는 표정이 왜 그래요? 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날 쳐다보면서 이 비데 얘기를 해. 화장실 휴지가 네. 이 동을 닦을 때 네. 동이 안 묻어 나올 때까지 닦으면은 동고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포기하고 타협을 하고 그만 닦아야 된다는 사실이 난 너무 싫어. 그래서 화장실용 물티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데 물티슈가 있잖아.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비데 물티슈를 회사에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야겠네. 왜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지? 가져가세요. 네. 원래 회사에서 돈 누는 게 가장 기쁜 일 아닙니까? 아, 돈 벌면서 돈 사면서 돈 벌기. 동 사면서 동을 사는 건 뭐야? 동을 싸면서 돈 벌기. 그냥 똥이라 그러자 이제부터. 아 싫어. 동 누면서 돈 벌기. 돈 누면서 싸는 돈 것도 별로야. 동 누면서 돈 벌기. 어쨌든. 근데 저는 비데를 저희 이제 한국 집에는 비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비데를 쓰면은 물이 아무리 수압을 가장 약하게로 해도 물이 다 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 싫었어. 그렇지 않아요? 물 튀지 않아요? 물이 엉덩이에 다 튀잖아요. 튀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마른 휴지로 이게 잘 많이 닦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온 동네방네를 다 닦아야 되잖아요. 동네방네인데 알 바 아니고 내 엉덩이 볼기장만 잘 닦으면. 그러니까 내 엉덩이 동네방네를 다 닦아야 그게 된다 이거죠. 쓱쓱 하면 끝나는데 뭐.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그게 더 기분 나빠요. 비데가 딱 이제 핀포인트를 해서 나의 더러움을 씻어줬어. 근데 그 씻으면서 그 씻은 물이 내 엉덩이에 튈 거 아니야? 왠지 그게 더 더러운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화장실용 물티슈를 쓰면 딱 핀포인트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더러운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나요?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는 비데가 많이 없긴 해요. 많이 정말. 없다. 한국에는 그냥 회사 화장실에도 비데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군대에도 비데가 있었어. 오. 근데 제가 딱 전입했을 때 어. 비데가 생겨가지고 선임들이 새 비데 이러면서
웃겨. 뭐하는 이게 뭐하는 곳인가 싶었는데. 근데 그래서 여기 이 훌륭한 비데 밑에 무슨 비데 브랜드를 추천하는 댓글도 있고 막 이제 미국에도 비데의 훌륭함을 아는 사람들 아는 소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신나가지고 야 그래 너가 비데의 훌륭함을 아는구나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신났어. 그랬었고 또 다른 댓글로는 콘돔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니까 댓글에 어떻게 콘돔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콘돔이 거냐.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콘돔, 싸구려 콘돔과 좋은 콘돔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 댓글에는 그런 멘트는 없었고 그냥 딱 콘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마 그런 걸 생각한 거야. 콘돔도 약국 가보면은 네. 여기는 그 약국에서 파니까. 그렇죠. 한국은 약국에서 안 팔아요? 한국에서 약국 파는데 뭐 편의점에서 또 많이 팔고. 편의점 그치 편의점에서 팔지. 어쨌든 약국 가면은 쫙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일 싸구려부터 제일 좋은 거까지 쫙 있잖아. 싸구려 쓰면은 늘 후회합니다. 싸구려 많이 써봤어요? 싸구려 써봤죠. 그랬군요. 양쪽이 다 후회한다고. 오.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 다음 댓글로. 다음 댓글. 근데 이 콘돔 댓글에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콘돔이 비싸냐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뭐 콘돔 가격을 막 쫙 읊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자 코스코에 가면은 막 버라이어티 팩 막 100개들이 막 이딴 걸 판다. 자기는 그거 한 통 사가지고 두 여자친구까지 같이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 한 명과 사귈 때 쓰고 헤어지고 다음 여자친구까지 계속 워낙 대용량이니까 열심히 잘 썼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거는 제가 좀 공감을 해가지고 특별히 가져왔는데 비싼 버터 로컬 농장에서 만든 거든 캐리골드 상품이든 간에 좋은 버터는 정말 부드럽고 냉장고에서 꺼낸 직후에도 바로 스무스하게 펴바를 수 있다. 좋은 버터는 토스트를 고급 음식으로 만든다.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친구 집에 갔다가 느꼈잖아요. 이것도 브랜드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한국 분들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 버터가 뭔지 몰라서. 근데 그 언니 집에서 정확하게 이 언니가 이거 진짜 맛있고 좋은 버터라고 하면서 막 버터를 잔뜩 꺼내와가지고 이제 빵을 구워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똑같아. 토스트를 그냥 구워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버터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와서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이제 라꽁피에트 버터라고 하네요. 프랑스 버터. 역시 빵의 강국이니까 버터도. 저는 비싼 버터를 제가 사 먹어본 적은 없지만 확실히 고급 식당 가면 나오는 버터들은 맞아. 엄청 맛있긴 해. 맞아. 그렇죠. 그냥 이제 마트에서 파는 그 요리용 버터 말고 이제 진짜 빵에 발라 먹는 버터는 좋은 버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이 라꽁피에트 버터가 약간 감격적으로 맛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그 언니 다음번에 살 때 공동구매 저도 참여해달라고 얘기해놨어요. 배송비가 비싸다 그러더라고. 이름도 비싸네. 비싼 이름이네. 그치. 라꽁피에트. 근데 네이버에 치면은 이 라꽁피에트 버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역시 한국인들은 맛잘알이다. 궁금하다. 무슨 맛일지. 왜 그 허니버터 칩에도 고메 버터 사용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랑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버터는 제가 예전에 마돈나 하우스라고 어떤 수도원 같은 데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 홈메이드 버터를 먹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호밀빵에 발라 먹었는데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었어요. 진짜. 왜 버터 중요하다. 왜 날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아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나는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둘 다. 난 약간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다음에 라꽁피에트 버터 사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오케이. 네. 그 다음 댓글도 재밌는 거였어요. 비싼 아주 잘 만든 브래지어. 그러니까 이 밑에 댓글이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브래지어가 뭔지 브랜드를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아예 이 카테고리 주제에 한정된 레딧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reddit.com/a bra that fits. 서브레딧이 있어. 서브레딧이 있어. 잘 맞는 브래지어라는 서브레딧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건 뭐 이제 잠깐 이제 전 들어가가지고 훑어봤는데 뭐 온갖 이제 브래지어 추천, 자기의 경험담 이런 거 이제 공유하는 그런 게시판이었어요. 근데 이 글의 대댓글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썼어. 남자인 제가 이거 그 복수아님이 읽어주세요. 남자인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 제가 아내에게 준 결기 선물 중 최고였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글을 다 읽었고 아내와 와인을 한 병 마시면서 아내에게 베이비들 사이즈 좀 재게 가슴 좀 보여줘라고 했습니다. 베이비가 그 트윈피크가 베이비구나. 그렇죠. 쌍둥이들. 아내는 당황했지만 그대로 했고 나에게 뭐냐고 물었을 때 난 기다리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잘 계산해서 맞춤 브래지어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브라를 정말 마음에 들어했고 제가 모두 설명한 후에 3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최고의 남편 트로피는 여전히 제 가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그 A Bra That Fits라는 서브레딧을 들어가가지고 막 정독을 한 거지. 뭐 브랜드 추천도 보고. 베스트 남편 트로피 받을만하네. 그럴 수 있지 진짜. 그리고 이게 맞춤 브래지어는 여자들이 다 가슴이 모양도 사이즈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성 브라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불편한 지점이 어딘가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맞춤 브라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모양도 잘 봤을 거고 사이즈도 잘 쟀을 거고 그 수고와 정성이 진짜 훌륭한 남편이죠. 예, 가슴을 만지면서 훌륭한 남편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네요. 저도 브라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아니요. 오케이. 다음 댓글. 어이가 없네. 다음 댓글. 뭐 이제 나머지 물건들로는 맞춤 정장,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병원이나 보험에 관련된 거였는데 덴탈 케어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근데 이거는 상황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미국은 일단 치과 보험이 별도. 의료 보험과 별도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의료 보험도 개인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가 보험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해주죠 보통. 그렇죠. 근데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면은 개인이 하기엔 너무 비싸. 개인이 하기엔 너무 비싸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개인이 하더라도 건강보험 자체가 실비보험 같은 게 있지. 실비보험도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다 들 수 있는 거니까. 다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들 수 있는 게 자동으로 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치과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근데 미국은 그 의료보험이 있고 치과보험이 있고 안과보험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별도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뭐 어찌 해가지고 의료보험까지는 들었어. 근데 치과보험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냥 안 들 수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과보험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많죠. 저만 해도 미국에 10년 살았지만 치과보험이 쓴 지는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네요. 이사 온 후로. 이걸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맞아. 그렇죠. 전문적인 치과 클리닝과 케어는 지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래의 치과 치료 비용을 생각하며 훌륭한 투자이고 반드시 제값을 한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또 라식 수술. 20년 전에 수술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쓴 돈 중 최고. 20년이나? 전 이거 동의합니다. 저도 라식 수술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2011년에 했거든요. 뭐야? 나도 그럼 난 13년 됐네 그러면. 그렇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쓴 돈은 아니었죠.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는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강추합니다. 제가 그래서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 꺼려하는 친구들한테 막 정말 완전 홍보 대사처럼 얘기하고 다녔어요. 하라고. 나도 받고 싶은데 미국에서 수술하는 게 조금 꺼려져서 한국에 잠깐 갔다 오는데 라식 수술을 하고 올 수는 없고 왜냐면 좀 그렇죠. 네. 케어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수술할 수 있을지. 뭐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내 안과 보험도 잘 보면 막 라식 수술이 어떻고 막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봤어요. 보험이 좀 지원이 되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튼 라식은 진짜 그 안경 저도 이제 한 10살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20몇 살에 라식을 했으니까 10년을 넘게 안경을 쓰다가 그 안경이 없는 삶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편할 것 같아. 네, 그게 그냥 뭔가 단순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경이 없으니까 편해진다는 그런 물리적인 감각도 있지만 개안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딱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안경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게 다 선명하게 보여. 그때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고 세수한 다음에 거울 속 내 얼굴에 잡티가 막 다 보여.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아주 신기한 그 경험이었어요. 지금도 네. 잊을 수 없는. 그건 이제 하고 나서 경험이고 저는 하기 전에 약간 왜 하고 싶냐면 전 고도근시가 있으니까 안경 때문에 눈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 다음번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바여서 댓글을 가져왔는데 좋은 정신건강 치료. 이건 당신이 정말 힘든 시간을 겪기 전까지는 사치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테라피스트나 상담사는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인생의 변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이건 자신의 마음을 위한 정기 점검 같은 거죠. 길게 보자면 회복력과 선명함을 가지고 인생을 내비게이트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가 점검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신건강도 주기적인 체크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랑 제이님 둘 다 아주 네, 크게 동의합니다. 크게 동의하죠. 네, 근데 한국은 참 이게 더 힘든 게 맞아요. 미국 의료보험이 안 좋다 하지만 장점이 한국 보험이랑 시스템이 달라요. 미국 보험은 그렇죠. 모든 의료 비용이 다 커버가 돼요.
무슨 질환인지 뭐 이런 거 구분이 하나도 없이 맞아, 내가 그냥 맞아. 병원에 내는 돈 얼마를 깎고 뭐 낸다 이런 맞아. 개념이라 가지고 이게 상담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만 있으면 상담비가 굉장히 싸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담사를 만나는 것도 다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건 의료보험이 되지만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거는 보험으로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국에 사는 거의 약간 장점 중 하나예요. 네, 이 맞아요. 정신과 치료가 더 접하기 쉽고 그쵸. 가격도 싸다는 게 미국에 사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상담이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뭐랄까 거부감, 정신과 치료 혹은 상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여기서는 뭐 나 상담 받는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뭐 진짜 그냥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왔어 이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멘탈 헬스에 대한 그 인식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경각심이 더 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과 진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만 해도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엔 무버 100% 그들의 몸무게만큼의 금값과 같은 가치를 한다.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무버라고 하면은 이제 이삿짐 센터인데 우리나라처럼 포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포장이사가 아니라 그냥 짐을 다 싸놓으면 그 박스를 옮겨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무버예요. 근데 이거 진짜 미국에서 이사하시는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3시간 하는데 500불? 그렇게까지 안 들었어? 500불 들었어. 그랬나요? 500불이었어. 저희가 재작년에 이사할 때 재작년에 이사할 때가 아니고 우리 둘이 살림 합칠 때 네. 그때 500불 들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와서 그랬나 보다. 사람들도 그리고 많이 오기도 그때 했고. 추가 비용이 더 들었어요. 우리가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리고 가구가 많았죠.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버지니아로 이사 오면서 무버를 썼을 때는 가구가 거의 없이 박스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사 올 때도 결국 500불 넘게 들었던 게 저희 이사 가는 곳에서 실을 때 돈 쓰고 짐 실을 때 돈 안 실을 때 안 썼지. 썼구나. 우리가 다 친구들이랑 그렇구나. 같이 직접 그 했잖아. 500불 들었던 거는 쌀 때 한 번, 풀 때 한 번이어가지고 500불이었고 맞아. 여기 와서 풀 때는 이제 짐을 한 번만 옮기는 거니까 편도로 옮기는 거니까 3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 맞아. 얼마 안 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여튼 이 무버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제 포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짐을 옮겨만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셔야 합니다. 내 허리와 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허리 건강도 허리 건강인데 짐들이 상해. 짐들도 상하고요. 이분들의 스피드와 스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뭔가를 들고 내리고 싣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마지막 카테고리로는 경험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이혼. 와우. 예. 그리고 아주 옆에 스마일리 페이스를 그려준 댓글이 있었어요. 이혼, 스마일 이렇게. 만족했나 보다. 되게 만족해 힘든 이혼이었나 봐요. 근데 그 밑에 대댓글이 막 다들 이제 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막 무슨 성인의 말처럼 왜 이혼이 그렇게 비싼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멘트.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은 정말 엿 같다. 하지만 이혼한 후는 정말 끝내준다. 나는 내 이혼 기념일을 챙긴다. divorceivatory 이렇게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쵸 값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비싼 값을 치르겠지만 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는 더 좋을 수 있죠. 이혼하는 게. 그렇죠. 답 없는 상황에서 버티느니.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정말 필요할 때 쓰는 좋은 변호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이 댓글 보자마자 또 더글로리 생각이 났죠. 더글로리의 변호사가 뭐가 나왔죠? 더글로리에서 이제 이제 모든 드라마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멋지다 연진이가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 얘가 이제 수의를 입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도영 씨가 이제 재평건설 변호사랑 같이 와가지고 이혼 서류를 내요. 그러면서 딱 떠나서 나가면서 얘 연진이한테 몸 잘 챙겨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좋은 변호사 쓰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될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이렇게 말하고 가요.
연지는 좋은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 정말로 그 멘트 그 더글로리가 생각나서 가져와봤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 티켓. 콘서트에 가고 나면 티켓이 얼마였는지 잊어버릴 것이다. 동의합니다. 아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은 저 멀리서 스테디움만 끝자락에서 보니까 네. 이게 참 저런 데 가고 싶나 싶던데 그래도 좋은가 보죠. 그렇겠죠. 그게 공연은 뭔가 그냥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노래를 그 라이브로 듣는다는 게. 그리고 뭔가 다 춤추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향해서 열광하고 뭐 뛰고 그런 에너지를 같이 느낀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만. 콘서트를 많이 안 가보셨나 봐요? 저는 콘서트는 많이 안 가봤어요. 저는 예전에 사이콘을 간 적이 있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 그 가수 단독 콘서트는. 하긴 나도 뭐 저도 거의 없네요. 그 싸이 콘서트 말고 기억나는 게 딱히 없네요. 근데 저희는 그 학교 축제 때 대학교 때 학교 축제는 많이 가봤지요. 축제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뭔가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싸이 콘서트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때도 티켓이 뭐 제법 값을 주고 갔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되게 교훈적인 댓글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 댓글은 그냥 딱 이렇게 시작해요. 경험을 하는데 돈을 펑펑 쓰세요. 콘서트 티켓, 주말치기 여행, 혹은 꼭 듣고 싶었던 수업 등등 물질적인 것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추억을 만드세요. 맞는 말이죠? 일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로 되게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우리 얘기 되게 많이 했다. 네. 이번 에피소드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긴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하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준비한 댓글들을 많이 지금 건너뛰었어요.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비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혹은 그 이상으로 값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뾰로롱.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목소리가 지치셨네요. 저도 약간 지금 목소리가 쉬고 목이 좀 쉬고 있어요. 잠기고 있어. 제가 이번 에피소드 끝내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내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맞아요. 제 생일 선물로 댓글 하나만 써주세요. 댓글 하나만 써주세요. 복숭아님 생일 축하 댓글 하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 외에 거의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메일은 제니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메일로 다양한 의견이나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gmaxcast@gmail.com gmaxcast@gmail.com으로 저희 팟캐스트에 대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와. 복숭아 생일 축하해. 이거 5화보다 길어질 것 같은데?